환웅이 무려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라 이름 붙이니 그가 환웅천왕이었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과 수명과 역병과 형벌과 선악을 주관하여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KDI 연구원 박정호라고 합니다. 저는요 15회에 걸쳐서 역사, 철학, 예술, 신화 등 여러 인문학 분야 속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들을 찾아서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제가 마주치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요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식을 명확하게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결정하신 내용이 경제학에서는 이러이러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흔히 들려오는 대답은 난 전혀 몰랐다. 그런데 나는 그냥 이게 제일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요 어쩌면 경제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이론들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 일종의 발명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일종의 원리들을 다시 발견해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인류의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인문학 속에서 바로 경제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먼저 경제 문제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신화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경제 문제는요 태초부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제일 적합한 것이 각 국가의 건국신화 속에 숨어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명한 신화학자죠. 시카고 대학교 교수인 웬디 도그너 교수는요. 그의 저서에서요. 신화는 현미경의 기능과 망원경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신화의 망원경 기능이라는 것은요. 신화의 내용이 일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내용과 세계관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철학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어떠한 것인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이제 신화는 현미경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고대 당시의 소소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신화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고대인의 경제 문제를 엿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신화의 현미경 기능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를 함께 보시죠. 단군신화의 내용을 보면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과 수명과 역병 그리고 형벌과 선악을 주관하는 그런 신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고 나와 있는데요.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라는 구절이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은요, 이런 풍백, 우사, 운사라는 세 사람을 거느리고 세상에 내려왔는데요. 이들은 당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는 농업 생산성을 좌우하는 주된 요소를 의미합니다. 먼저 풍백은요, 바람을 주관하는 주술사를 의미하고요. 우사는 비를 주관하는 주술사, 그리고 운사는 구름을 주관하는 주술사를 각각 의미합니다. 즉 날씨를 관장하는 주술사들로 나라의 가장 높은 어른이 가장 중요시해 함께 데려온 사람이 전부 농사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즉 날씨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요, 지배계층 당군은 하늘의 아들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활동인 농사를 번성시키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신화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고대 신화에서도요, 농업 생산성을 중시하는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망오제 중에서 사망은요, 복희, 여와, 신농의 세 사람을 사망으로 삼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사기에 기록된 중국의 고대 신화의 내용을 보면요, 복희는 팔쾌라는 글자를 만들었으며 어업과 가축 등을 기르는 일을 관장하는 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농은요, 나무를 잘라서 쟁기를 만들고 사람들이 농경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쳤던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100가지 나무를 맛보아 의학을 발견하고 시장을 열어서 물물교환의 이로움을 전달한 사람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건국신화에서도요, 아마테라스가 그의 후손에게 별을 기르는 그런 별을 길러서 인간에게 가져다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그런 건국 신화들만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건국 신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집트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오시리스 역시 경제활동과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시리스는요, 자연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식물의 수확기에 죽었다가 새싹이 되었을 때 되살아난다 하여 죽은 자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가 여동생 시리스와 결혼하고 난 뒤에 시리스를 통해서 여자들에겐 곡식을 빻고 삼으로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나와 있고요, 남자들에겐 병을 고치는 방법과 가정생활에 관해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는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형성된 국가 속에서, 따라서 건국신화는 이러한 이질적인 부족들을 정복한 국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국신화는요, 자신의 통치를 용인하게 해주는 그러한 여러 내용들을 담아내게 되겠죠. 본인들에게도 많은 자신이 통치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많은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제시해 줌으로써 통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지배계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의 번성을 위해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건국신화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국가의 건국신화에서는 한 나라가 세워진 과정 등의 내용과 함께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근거와 이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중심에서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 측면이었다는 사실을 앞선 건국 신화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경제 문제는요, 태초부터 우리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